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이요. 상가도 주택하고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먼저 동일한 것을 먼저 볼게요. 우리는 주택 임대차에서 뭘 봐냐면 대항 요건이라는 걸 봤잖아요. 대항 요건. 그 다음에 또 뭐가냐면 경매 대금 있죠. 경매 대금에서요. 뭐가냐 우선 변제권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냐 최우선 변제권 이게 있었죠.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 중개사법 시간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잠깐 배웠죠. 자 배웠죠. 그래서 대항 요건은 뭐냐면 먼저 건물의 인도죠. 건물의 인도.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즉 그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 등록이요.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뭐란다? 신청을 하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 길 오전 0시부터요.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대항 요건을 건물의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인데 주택은요. 건물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봐봐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법정으로는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하냐 판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례는요. 그런데 틀린 것은 뭐냐 틀린 것은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렇게요. 교부 이거 하면 안 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는 등록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틀린 것은 등록증을 교부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우선 변제죠. 우선 변제는 여기서 뭐를 갖춰야 되냐? 대항 요건하고요. 확정 일자라고 하는 것을 갖춰야 되는데 이 확정 일자가 문제가 되죠. 주택임대차는 그 주민자치단체가 어디에서나 다 되죠. 법원이라든가 등기소 다 되는데요. 우리가 상가에서 확정일자는 어디죠? 관할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죠. 최우선 변제라는 것은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되죠. 그런데 확정일자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기입 등기 전까지 뭐가 된다? 소액 임차인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소액 임차인은 주택하고 상가는 똑같이 다 4단계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 뭐가냐? 서울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하고요.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그 밖에 광역시하고요. 플러스 빅4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내려가면 되죠. 어디가 있다?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용인, 그 다음에 안산, 경기도 김포, 알겠죠? 이렇게 4개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이렇게. 기타는 강원도 원주 뭐 이런 데죠. 포항, 경북 포항 이런 데요. 그러면 서울시는요, 얼마가 된다? 서울시는 먼저, 최우선 변제죠? 최우선 변제니까 얼마가 된다? 6,500이 되죠. 6,500. 알죠? 6,500에서 얼마죠? 6,500에서 2,20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직 이거 안 했어요? 아니, 여러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개사법에서 안 배웠어요? 주택을 하고 상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485페이지 기본서를 보세요. 485 보면 6,500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얼마가 돼 있죠? 485, 그 다음에 5,500이죠. 우리가 주택은 1,500을 빼거든요. 여기는 얼마를 뺀다? 1,000을 빼, 1,000. 1,000을 빼부터 4,500이 돼야 되죠? 4,500이 되고 여기는 얼마가 돼요? 3,800이 돼요. 3,800. 그럼 여기는 또 얼마가 돼요? 3,000이 돼요. 약간요, 이렇게요. 특이하게 돼 있죠? 여기 보면 6,500, 5,500.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되죠? 3,800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1,000씩 빼면 쭉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특이하게 돼 있죠? 여기는 얼마죠? 2,200이죠? 그럼 얼마 돼요? 2,500 얼마? 300을 빼죠? 1,900. 그 다음 얼마? 1,300이죠? 그 다음 얼마? 1,000이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특이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암기하기 어렵죠? 상가가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보증금중이라고 그래. 이것을 보증금중.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이것을 일정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증금중 일정액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최우선 변제다. 다른 말로 소액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다 같아요, 틀려요? 다 같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알아볼게요. 이건 이제 소액이고요. 여기는 적용 범위예요.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는요, 주택하고 달라가지고 주택은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인지 그런 거 안 따지거든요. 상가는요,
처음에요, 우리가 보면 그 대감집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요, 밖에서 누가 막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마당새가 먼저 나오죠. 뉘신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 쑥쑥 해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웬 놈이 하면서 찬물 끼얹잖아요. 이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죠.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이 문을 일단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적용 범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는요, 환산 보증금이 얼마가 돼야 돼? 4억이 돼야 되고요. 인천광역시는 얼마? 3억이 돼야 되죠. 3억. 여기는 얼마? 1억 8천이죠. 2억 4천. 2억 4천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죠? 1억 8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요. 이때 환산 보증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울시에서요, 보증금 1억이에요. 플러스요, 월세 만약에 25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25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100. 250만 원 곱하기 100. 그럼 얼마죠? 2억 5천이 되죠. 2억 5천에다가 플러스 1억을 더해 보증금을. 그럼 얼마 돼요? 3억 5천이 되죠. 3억 5천이니까 4억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보증금이 2억이죠. 2억이고 월세가 250이다. 그러면 2억 5천이죠. 2억 5천에다가 2억 그러면 얼마죠? 4억 5천이죠. 4억 5천이면 여기 4억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에는 아예 못 받았거든요. 지금은 4억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몇 가지는 또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보면 되고. 알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보호를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 보증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 4억, 3억, 그다음에 2억 4천, 1억 8천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상가는 주택하고 달라가지고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주택에서는 법인은 보호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LH공사라든가 지방공사라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되지만 그 외에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상가의 경우는 법인도 되죠. 왜요? 법인은 뭘 하죠? 사업자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도 해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나머지는 여러분요, 주택하고 다 똑같기 때문에요, 주택하고 동일한 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요 478쪽을 보셔요. 여러분 그 478쪽 보면 맨 밑에 사업자 등록 대상의 상가 건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제2조 제1항은요, 이 법은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 돼요. 상가 건물의 임대차 그래서 주된 부분을 뭐로 사용해야 돼? 영업용으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때 초과하는 임대차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 적용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바로 오른쪽 봐. 바로 오른쪽 보면 일정 이하의 환산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2번 번호가 제목이 이걸 그냥 뭐냐면 다른 건 얘기하고 그냥 적용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2번에요. 두 번째 줄로 봐봐. 2번의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즉 찾았어요? 즉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으로 환산한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 임대차 건물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서울시는 얼마냐? 4억이죠. 내가 거기다 써놨죠. 보증금 1억에 월차임이 250만 원이다. 그럼 월세 곱하기 얼마 한다? 100을 한다. 그럼 이거 얼마다? 2억 5천이다. 보증금 1억을 더하면 얼마다? 3억 5천이다. 그럼 이걸 환산 보증금이라고 하죠. 이러한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뭐가 된다? 적용이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법이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 과밀억지공역이죠. 3억이고요. 2억 4천, 1억 8천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그 위에를 봐봐. 그 위에를 보면 1번 봐보세요. 1번. 맨 위에 1번이요. 우리 아까 말했죠.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일단 영업용으로 주된 부분을 써야 되고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럼 여러분요 첫 번째 종교단체라든가 친목계 사무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대학교요 동창회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은요 맨 끝에 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인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다. 주택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4번은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죠. 거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핵심 판례에서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상가냐 아니냐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요? 봐봐. 공장이라든가요 또는 뭐가냐면 창고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은 상가다 아니다? 상가다 아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우리가요 공장을 차렸는데요, 이 공장의 면적이 너무 적으니까요 공장에서는 물건만 만들고 여기다가 컨테이너 박스 2개를 해가지고 하나는 사무실로 대신 쓰고요, 이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서 물건을 판매를 했단 말이죠. 알겠죠? 이러한 경우는 지금 물건을 판매했다고 하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상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만 만드는 경우 있죠? 그런 데는 공장을 상가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창고죠. 창고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보관하는 거지 영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면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다 쭉 가다 보면 용인 근처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 바른손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물류창고요, 큰 게요. 그 물류창고 보면 벽에 뭐라 붙어 있냐, 도소매업 개시라고 돼 있어. 도매 소매를 개시한다. 그런데 창고인데 영업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뭐죠? 창고와 플러스 영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경우도 상가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우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여러분요, 아까 뭐라고 했는데 반야심경이 되면 안 되니까 천천히 얘기해야 돼요. 자요, 핵심 판례를 보면 핵심 판례, 상가 건물 1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밑에 어떻게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판단. 그러니까 영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죠. 세 번째 줄 보면 공장이나 창고 등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바로 밑에 시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 영리 동그라미. 그래서 뭐죠? 사실행위가 뭐냐? 물건을 만드는 것 있죠. 물건을 만드는 것과 영업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맨 끝에 상가에 뭐 한다?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장 보셔요. 그 다음 장 보면 예외라고 나와있죠. 이 법에 규정된 대항력 이렇게 되어 있죠. 대항력. 그 다음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바로 밑에요 차임 증감 청구권, 그 다음에 권리금에 관한 것 있죠. 이것은 아까 우리 말했죠. 봐봐, 여기 원칙적으로 이 4억 원의 범위 안에 들어와야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죠. 그런데 4억 원을 뛰어넘어 환산보증금이 4억 5천이야 4억 5천이어도 이런 경우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대항력,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차임과 뭐죠?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 권리금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4억 5천이 돼도 인정한다 이 말이죠. 다른 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항력하고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뭐죠? 권리금에 관한 것, 이것을 인정해 준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대항력을 인정하지만 거기다 써, 대항력에다 써 우선 변제 X, 최우선 변제 X.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은 대항력, 그 다음에 권리금, 그 다음에 우리가 제10조에 보면 뭐냐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인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대항력에 보면 그 밑에요, 대항력은 물건의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죠. 우리가 주택임차법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대항력 모델을 설명하지 않아요. 제3조를 보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중요한 말은 그러면 등기가 있으면 바로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등기가 없어도 이 말이죠. 뭘 하면 된다? 건물의 인도와 바로 밑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도 하면 신청. 여러분 사업자 등록 뭐라고 했다?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뭐라고 했죠? 그다 써 판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판례는 뭐가 있어야 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등록 거기까지를 얘기해. 그런데 여기는 뭐가만 되어 있다? 신청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등록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 그 다음날은 언제죠? 이길 0시죠. 이길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 우린 것을 뭐라 한다?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1번이요.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에 취득할 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냐? 전속 요건이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어 나와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다. 이러면 이건 뭐하고 똑같죠? 봐봐. 폐업 신고를 했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주민등록으로 보면 전입신고가 아니고 무슨 신고? 전출신고하고 똑같죠. 전입신고를 해야만이 대항력이 있잖아요. 전출신고라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업자 뭐죠? 2번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그러면 대항력 상실이에요.
다시란 말이 중요하죠.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죠. 그러면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한 그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알겠죠? 따라서 바로 밑에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대항력 및 우선 배제권이 그대로 존속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2번은요. 맨 끝에요.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임대차 목적물은요. 평원동 6번지인데요. 그러면 등기부는요. 평원동 6-2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서로 그러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은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공급이 될 수 없다. 다른 말로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 학원도 보면 이 2층의 상가 건물의 전부를 임대한 것이 아니고 2층 상가 건물의 일부만을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럼 보면 일부를 쓰면 어떻게 한다? 상가로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 건물 중에서 이만큼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상가 건물에 사업자 등록할 때는 도면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딱 구별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굳이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경우 어떠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신도시 같은 거 가다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101호를 이렇게 분양을 받죠. 그럼 101호가 워낙 비싸니까 신도시는요. 한 사람이 다 들어가기는 무리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약국을 하고요. 약국. 여기는요 김밥집을 하고요. 김밥집. 여기는 꽃가게를 이렇게 딱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김밥하고 약국하고 꽃집은요 어떻게 구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굳이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으로 봤을 때 누구나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관계가 없다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는 상가 건물에 지금 어떻게 해요? 일부를 임대차인 거죠. 이런 경우는 원래 도면을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런 경우는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반드시 도면을 제출해야 되고 도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보면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바로 밑에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그 임차 부분에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3번 다만 사업자 등록이 도면이 없이도 제3자가 해당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다. 아까 얘기했죠? 약국하고 김밥집하고 꽃가게가 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다. 그런 경우는 굳이 뭐를 하지 않아도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유효한 사업자 등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전대차라고 되어 있죠. 전대차는 여러분요 똑같아. 우리가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여러분 뭐를 얘기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뭐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이 얘기 기억나나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여기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을요 여기 의뢰한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임대차라고 했다가 이 사람이 이걸 병한테 다시 상가 건물을 전차인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차인이 여기에 돌아가지고 언제 하면 5월 1일 날요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택으로 보면 뭐를 했다? 전입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사업자 등록을 5월 1일 신청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5월 1일이 되기 전에 뭘 해야 돼?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폐쇄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폐쇄해야 되겠죠? 말소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다음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여기다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되고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폐업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사람이 와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폐업 신고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했다고 이 말은 이 사람은 이미 뭐를 했다? 폐업 신고를 했다. 폐업 신고를 했으면 이 사람의 대항력은 있다 없다? 대항력은 없다. 그러면 전차인이 새롭게 5월 1일 들어와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전차인의 사업자 등록을 누구의 사업자 등록을 봐준다? 임차인. 임차인은 직접점이다 간접점이다? 간접점이요. 그래서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으로 봐준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전대차의 경우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요.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 배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뭘 해야 돼?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누구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간접 점유자에게. 간접 누구? 임차인에게 생긴다. 이렇게 해서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대항력이 생긴다? 간접 점유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효력이죠. 내용을 보면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만 걸어본다. 승계, 이것은 주택임차 보호법 똑같죠? 그런데 대지의 양수인은 대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고요. 임대차의 전속이죠. 임대차가 종료를 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죠. 그러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로만 것으로 본다. 전속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전속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맞는 말이 다 우리가 주택임차 보호법에 다 했던 것이고. 그 다음 장 봐봐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나와 있나요? 우선 변제적 효력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하고 하는 것이 다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주택하고 약간 다른 것은 주택에는 대항 요건으로 주택은 전입신고인데 여기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 돼 있고, 알겠죠? 여기 확정일자는 어디냐? 여기는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받고, 주택의 경우는 법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어디죠? 등기소라든가 그다음에 공직사무소에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단 말이죠. 최우선 변제도 다 똑같아.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소액 임차인이면 되는데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약간 다른 것이죠. 그 외에는 다 똑같아.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몇 조라고 나왔죠? 제5조라고 나와 있나요? 그럼 보증금의 횟수라고 나와 있어요. 보증금의 횟수 거기라고 보시면 제3조 제1항의 3조 제1항이 뭐냐? 대항 요건이에요. 건물의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내가 왜 사업자 등록 또는 가로 묶어 가로 요거다고 써?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요 사업자 등록. 왜냐면 내가 말했죠.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한다? 등록이라고 하고 법조문에 뭐라고 나왔다? 신청이라고 돼 있고, 그런데 무슨 말을 하면 안 된다?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것은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대항 요건과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른 건 안 돼. 매매 안 돼. 매매. 경매나 공매할 때 누구한테 바로 밑에 후손이 권리자나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누구보다 우선한다? 후순위 동그라미. 후순위보다 먼저 하는 것을 우선 변제라고 그래. 누구보다 먼저다? 후순위보다 먼저 이 말이죠. 선순위보다 먼저 그걸 뭐라고 그래? 최우선 변제다. 이렇게 최우선 변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항은요. 임차인은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죠. 왜요?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도와 써요. 거기다가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 이렇게요. 그래서 건물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 이렇게. 동시이행 관계니까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등록상 열람이나 제공이라 되어 있죠. 관할 세무서장과 확정일자부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5조 제2항에 따라서 확정일자는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일자를 만다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보 제공 요청이라고 되어 있죠. 이러면 지금 여기 정보 제공 요청이니까 간단히 나왔는데 이번에 뭐가 바뀌었냐? 이번에 시행령이 약간 바뀌어가지고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 이게 이제 범위가 약간 다른데 그닥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먼저 4조를 보면은 4조 3항 보면 뭐라고 나왔죠? 정보 제공 요청.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 관계 있는 자. 이러면 이해 관계 있는 자가 누구죠? 그럼 임차인이죠. 현재 임차인. 그 다음에 이러면 사항 봐봐. 사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자. 알겠죠? 체결하려고 한 자는 아직은 임차인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줄고 임대인의 동의. 거기를 줄고 임대인의 동의. 그 말이 중요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자료를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바로 그 위에서 3항에서는요.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죠? 지금 현재 임차인이죠. 그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봐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아직은 임차인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임대인, 임차인에 관한 인적사항 그런 말은 그런 것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 임차인이 아니다? 아니니까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선배대권의 행사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 봐봐요. 우선배대권 행사, 이건 뭐냐면, 이런 봐. 우리가 전세권하고 임대차에서, 주택임대차에서 똑같이 설명한 거지. 이건 뭐 중요하진 않는데요. 우리가 전세권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갑이 있고 여기 있으면 전세권이 끝나죠?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 등께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되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고, 경매할 수 있다 없다? 경매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하려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잖아요. 이행지체에. 그러려면 을은 어떡하냐? 일단 목적물을 갑한테 인도하고 말소 등께 필요한 서류를 주면서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전세금을 안 주죠? 그럼 그때서야 을은 경매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세권에서는 목적물을 인도해야 돼요. 반대 의무에 제공을 해야 돼요. 왜냐? 전세권 그 자체에 경매권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이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자체에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뭘 해야 돼? 소송을 제기해야 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 판결문에 의해서, 이거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해. 이것을 무슨 경매라고 하냐? 강제경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차권에 의해서 경매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경매를 청구할 때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된다. 상가 건물을 인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주택을 인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5조라고 나와 있죠? 맨 위에 482페이지 맨 위에 5조 제2항을 보면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2항 보면요. 3항이죠. 임차인은 임차 건물을 양수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죠. 그 말은 보증금하고 건물의 인도는 동시행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등록상 열람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등록상 열람 보면 첫 번째 다 했잖아요.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한테 세무상이 부여하고요. 밑에 정보 제공 요청은요. 이해관계 있는 자는, 이해관계 있는 자, 이런 경우는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요. 어떻게 한다? 이해관계 없는 자, 다른 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요. 이 사람도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정보자료를 요구할 때는 아직은 임차인이 아니니까 임대인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중요한 말은 뭐다?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우선배제권을 이제 행사한다. 이런 말이죠. 우선배제권을 행사한다. 그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경매를 해야 되잖아요. 경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줄로 가운데요.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끝에요. 반대 의무의 이행 여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하죠. 그리고 내가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경매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필요가 없다. 물론 이것은 주택, 임대차, 전세권에서는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자, 4번은요.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돼서 경매요. 그러면 임차권은 이렇게 됐죠.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임차물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왜요? 임차권 거다 써? 임차권이다. 채권이라고 써?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런데 경락은 뭐죠? 경락은 물권이에요. 왜요? 경락을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이렇게 됐죠. 바로 밑에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알겠죠? 그런데요,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경매가 된다 할지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몇 번이다? 1번이다. 1번. 알겠죠?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이걸 얘기해 봐봐. 우리 이제 경매가 되잖아요. 갑의 건물이고 A가 뭐냐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고 여기 B가 뭐냐면 저당권이고 C가 뭐냐? 전세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경매가 되면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 이하는 다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뭐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B가 말소 기준 권리죠? B 이하는 전부가 다 뭘 한다? 소멸하죠? 그래서 B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 이하의 권리는 소멸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언제까지요?
보증금을 모두 다 변제받을 때까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임차권 위에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X가요 근저당권이 있다. 근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예요?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 이하는 모두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경매가 되면 뭐냐면 경매가 되면 우리가 말했었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겠죠. 여러분 저당권 뭐다?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렇게 했잖아요.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위에 있는 권리들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경매가 있어도 소멸되지 않고 뭐가 된다? 인수된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인수주의라고 얘기하고 말소 기준 권리가 밑에 있죠? 밑에 있는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죠.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죠. 이것을 무슨 주의라고 한다? 소멸주의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아무리 대항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것들은 보호받지 못해요.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전입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해. 경매가 됐을 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가 돼야 돼? 후순위가 돼야 돼? 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 다음 장 보셔요. 그 다음 장은 이제 보증금이죠. 이것도 똑같아. 주택하고 똑같아. 이것도 주택이자 보호법 똑같단 말이죠. 은행 등 금융기관이죠. 우선 배대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죠. 양수하면 어때요? 양수한 금액의 범위, 거기를 가로묶고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임차권을 만다 우선 배대권을 만다 승계한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은요. 임차인을 대리 동그라미 또는 대위, 대리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말할 수 없다. 해지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은 맨 끝에요.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다 써놨죠. 첫 번째 뭐요? 금융기관은요. 뭘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임차인의 우선배대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죠. 이때 행사할 때는 어떻게 행사한다? 먼저 임차인이 우선배대권이 있다. 그러면 우선배대권의 범위에서 누가요? 금융기관이 양수를 받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상가 건물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 상가에 을이 상가 건물 들어가면서 은행으로부터 6천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1억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 건 4천이고 은행 것이 6천이잖아요. 그런데 갑의 건물이 갑의 건물이 경매가 돼가지고 을이 배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1억을요. 그런데 그 1억 중에서는 6천만 원이 누구 거죠? 은행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뭐라고 하냐? 이 1억 중에서 6천만 원을 우리한테 채권 양도해라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 은행한테 6천만 원을 양도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은행이 6천만 원에 대해서 보증금 만원 채권을 양수로 받아가지고 은행이 직접 법원에 가서 6천만 원 받아오고 을은 얼마만 받고 4천만 원만 받고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요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놔두고 4번요. 보증금 중 일정의 최우선 면제죠. 이런 보증금 중 일정이 뭐예요? 여기잖아요. 먼저 뭐가 있어? 대항 요건이 있고 확정일자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고 경매 기입 등기가 있기 전까지 뭐가 돼야 돼? 소액 임차이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얘기하죠. 대항 요건이 있으면 되고 확정일자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한번 봐봐요. 박스 바로 밑에요. 박스 바로 밑에 보면 기억의 두 번째 줄이요. 상가 건물 가액의 얼마의 범위 안에서 2분의 1 이거 봐봐요. 우리가 이게 이제 상가 건물이거든요. 이 상가 건물 갑의 상가 건물이에요. 여기요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저당권인데요. 이 사람은요 임차인, 소액 임차인이에요. 이 건물이 1억 원의 경매가 됐는데요. 이 사람 보증금 1억인데요. 여기 보면 다 이 사람들이 서울시인데요. 서울시인데 얼마씩 가지고 있냐? 서울시 아까 2,200까지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다 보증금 2,500이에요. 2,500이니까 소액이니까 2,200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200 그러면 어때요? 6,600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6,600이면 이 사람이 6,600 받아가면 얼마가 남아? 3,400이 남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3,400만 원만 받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저당권자한테 너무 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매 대금에서 나누기 2를 해요. 2로 나눠. 그럼 얼마죠? 5천이죠. 이거 최우선 배대권은 5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세 사람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 누가 준다? A한테죠. 그러니까 A는요 3,400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받아간다? 5천을 받아가고 나머지 5천을 가지고 세 사람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의 범위 안에서 최우선 면제권을 행사한다? 경매대가의 2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보증금의 횟수죠. 권리금의 횟수죠. 이게 여러분요 이번에 최근에요 시험이 나왔고 올해 이거 시험이 나왔죠.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요 권리금에 관한 것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알겠죠? 중간에 아마 법은 바뀐 거 아닌데요. 시행령이요 바뀔 수는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권리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권리금이란 게 뭐예요? 10조에서 하면 권리금이란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봐. 좋은 말 많이 써있으니까. 읽어보고 세 번째 줄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이런 봐봐. 보증금이란 게 뭐냐? 보증금은요, 이 갑의 건물, 갑이 있죠? 갑을 뭐란다? 임대인이죠? 임대인이고요. 여기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 다시 이제 놓으니까 이게 병이라는 사람이요. 새롭게 이제 여기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영업을 하려고 하면요. 권리금을 줘야 되겠죠? 원래 권리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죠? 을한테 주는 거죠? 그런데 갑한테 권리금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집주인한테요. 이런 경우를 우리 뭐냐? 권리금이다. 그러니까 권리금은 갑에게 줘도 되고 을에도 줘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권리금 계약이란 게 뭐냐? 권리금 계약이요. 권리금 계약은 달라요. 권리금 계약은 새로운 임차인, 신규 임차인하고요. 종전의 임차인 간의 관계를 권리금 계약이라고. 그러니까 권리금은 뭐냐? 종전의 권리금은 임대인한테 줄 수도 있고 임차인한테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권리금 계약은 뭐냐? 그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다? 누구한테?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한테 주는 것을 권리금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거기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그것을 말한다? 권리금 계약. 그러니까 권리금은 임대인한테 줄 수 있고 임차인한테도 줄 수 있죠. 그런데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하고 현재 임차인 간의 관계를 권리금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라고 되어 있죠. 10조 제3을 봐요. 10조 제3을 보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요 지금 487페이지까지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권리금이 내년에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워낙 이게 중요해서 보면 10조의 4 제1항 보세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가로묶고요.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거기 가로묶고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다음에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그 바로 옆에는 지금 내가 지금 줄거진 건 지금 이거요. 줄거진 것만 권리금 계약에 따라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몇 개월에서 몇 개월? 기간이 끝나게 봐봐요. 기간이 끝나게 봐봐. 지금 여기 이 임차인 있잖아요. 이 임차인이라는 사람이요.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요. 새로운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방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를 하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방해해서 안 되는데요. 다만 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10조 제1항이 바로 뭐냐면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거든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여기 봐봐. 10조에 보면 여러분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뭐가 있냐? 이건 뭐가 있냐면 먼저요. 그럼 10조의 3을 책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죠? 어디 하면 여러분요. 페이지요. 490페이지를 한번 봐. 490페이지요. 자, 먼저 이제 이걸 봐요. 우리는 기간이 끝나기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뭐를 하냐? 여기서 임대인 있죠?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누구한테요? 임대인에게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뭘 할 수 있냐? 계약갱신을 요구해요. 요구하면요. 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거절 사유가 없으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거절 사유가 없죠? 그럼 무조건 갱신을 해줘야 돼요.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요. 거절 사유가 있다? 그러면 갱신을 해준다 안 해준다? 갱신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이게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10조. 이것도 시험에 지금까지는 상가는 이거밖에 시험에 안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권리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새롭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나오냐?
권리금에 관한 것이 시험에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되어 있죠? 의의를 봐봐. 의 1번이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하죠. 반대로 생각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 정당한 사유가 바로 뭐냐? 밑에 있는 1번부터 8번까지예요. 알겠죠? 1번부터 몇 번까지? 8번까지. 1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임차인이 몇 기? 3기. 동그라미 3기. 3기를 맨 끝에 연체한 경우요. 2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세 번째는요. 서로 합의로 보상을 해준 경우. 네 번째는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뭐한 경우? 전대차한 경우. 5번이 아주 중요하죠. 5번.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뭘 했다? 파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면 그러면요. 경과실로 파손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과실. 그럼 봐봐 여기요. 그럼 이 말 가지고 이제 학원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아주 문제죠. 봐봐. 고의 또는 과실이요. 중대한 과실이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갱신을 뭐 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이건 봐봐. 고의 또는 경과실.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여기는 갱신을 거절하죠. 갱신에 따르면 안 해줄 수 있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기는요. 고의 또는 경과실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은 있다. 왜? 또는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의나 경과실이나 둘 중 하나만 있으면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뭐라고 하냐? 고의 또는 경과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여기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경과실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우리가 국어 문법에서 또는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가 고의란 말 있죠? 뒤가 중대한 과실이란 말 있죠? 또는 이런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갱신을 거절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미 고의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따질 필요가 없죠. 경과실이든지 뭐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뭘로요? 경과실이 있다. 경과실로 일부가 멸실했다.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야지. 고의 또는 경과실이 아니고 그냥 경과실이다. 알겠죠? 그럴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건 갱신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6번은요. 임차한 건물의 전부다 또는 일부가 멸실됐죠. 그 다음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7번은요. 건물의 전부 또는 동그라미. 대부분 동그라미. 대부분이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전부나 대부분. 그 말이 거기다 써. 거기다가 전부나 일부 X 일부 그러면 큰일 나. 뭐라고 해야 돼? 대부분 이래야 돼. 일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점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여기 기억 보면 계약 체결 당시란 말이 중요해.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후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하냐? 처음부터 계약을 딱 체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2년 뒤에 이 건물 재건축할 건데 당신 괜찮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그리고 2년 뒤에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정말로 재건축을 해야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가 됐다? 구체적, 그 다음에 뭐냐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단 말은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건물이 곧 쓰러질 것 같다 이 말이죠. 안전사고 우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다른 법에 의해서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져. 이런 보면 우리가 도정법이라고 하나 이러면요. 공법이세요? 도정법에 의해서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 한번 우리가 상가 건물 들어오면 최소한 5년은 보장해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5년. 근데 5년을 보장해 주겠다고 이 말인데 5년을 보장하지 않고 2년 만에 나가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지금 이게.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언제 나가라고 하냐?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5년은 안 되고 2년 뒤에 재건축하니까 그래도 괜찮으면 들어와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알려준 경우, 고지한 경우. 그럼 두 번째는 뭐죠? 건물이 너무나 나가가지고요. 곧 이 건물이 쓰러질 것 같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염려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법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경우는 갱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중에 중요한 것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지 계약 체결 후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8호는요.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이런 것들요.
그럴 때 뭐죠?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거절하면 당장 말하고 할 수 있다, 나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사유가 없다 그러면 갱신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 갱신을 해주는데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5년. 알겠죠? 그래서 5년 정도만 보장해 주면 되고 6년, 7년을 인정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최소한 몇 년 인정하면 돼? 5년. 이렇게. 알겠죠? 이걸 이제 10조라고 하죠. 10조. 계약갱신 요건. 다시 앞으로 와봐요. 여러분 다시 앞으로 오면 486조 6페이지 돼 있잖아요. 486페이지 보면 올해는요, 임대인은요, 기간이 끝나기 기간이 끝나 얼마? 3개월에서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 가능하다. 어느 경우는 그것이 제10조 제1항 각 호가 8개죠.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다른 말은 뭐죠? 갱신을 거절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거기 보면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1호부터 4호까지가 방해 행위예요. 어떤 방해 행위냐? 뭐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경우. 무슨 말이냐? 봐봐요. 여기 보면 임차인이요, 이걸 신규 임차인이라고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을이라는 사람한테 보통 권리금 주고 나가는데요, 이 임대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임차인이 받아야 될 권리금을 이 사람한테요, 을한테 주라고 나한테 주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러한 경우는 갑이 을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읽으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 읽어보란 말이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호를 보면 뭐라 나왔죠?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뭐한다? 거절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밑에 내가 좀 화살표 그어놨죠? 그럼 10조 사항으로 가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조 제1항 1항 4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건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방해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퀄 방해 행위 X 이 말이죠. 방해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방해 행위가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 여기 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그럼 이런 경우는요, 임대인이 그러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 3 봐봐. 3을 보면 임대차 목조물인 상가건물을 몇 년 이상? 동그라미 1년 6개월 이상. 거기 동그라미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도 않고 있다. 그럼 1년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그러면 그건 더 이상요,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말이니까 권리금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권리금은 이런 뭐죠? 보통 시설 권리금하고 영업 권리금이 있지만 시설보다는 뭐를 더 많이 따져요? 영업을 더 많이 따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3번은요, 임대인의 손해배상이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임대인이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임대인이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 그러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얼마냐? 손해배상액은 둘 중에 하나. 이게 좀 거기다 별표 한번 해봐. 이러면 그 별표 한번 보면 손해배상은 둘 중에 하나, 낮은 쪽이야. 낮은 쪽. 둘 중에 하나. 어떤 거냐? 첫 번째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또 하나는요,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이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해. 봐봐. 신규 임차인의 병이요, 을한테요, 권리금을 2천만 원을 주기로 했어. 2천만 원. 알겠죠?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뭐라 나왔죠?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거기 가로 묶어봐. 여러분 도대체 우리 법에요, 임대차가 종료할 때 권리금이 얼마예요? 봐봐. 내가 지금 학원하고 있죠? 학원의 임대차가 끝났을 때 권리금이 얼마예요? 학원의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 그럼 권리금이 얼마냐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죠? 어떤 기준이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말은요,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어떻게 알면 돼요? 둘 중에 하나, 높은 쪽이다, 낮은 쪽이다? 낮은 쪽이다. 그럼 봐봐.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한테 주려고 하는 권리금은 명확하죠? 2,000원 주기로 했으면 그게 2,000원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냐 이 말이죠. 권리금이. 그게 어떻게 해요?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참 애매하죠. 말이 아주 애매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높은 쪽, 낮은 쪽, 낮은 쪽이다. 사항은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몇 년 내? 3년 내. 이게 우리 이번에 시험이 나왔잖아요. 3년 동그라미. 3년. 몇 년 내? 3년 내. 그래서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뭘 한다? 소멸한다. 몇 년? 3년. 이렇게 3년. 자,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의무하고 표준 권리금 계약서하고요. 한번 보시면 되고,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봐봐. 우리는 또 뭐냐면 법무부 장관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표준 계약서, 상가 건물 있죠. 여기는 권리금이잖아요.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한 그 임대차 계약서 있죠. 계약서에 관한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은 법무부 장관한테. 여기는 지금 뭐죠? 권리금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렇게요. 권리금 적용의 예외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는 권리금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뭐가 있죠? 1번의 맨 끝에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의 점포. 그 다음에 2번은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그 다음에 3번은요 전대차.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요 권리금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주장한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거지 전차인은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국유재산이라든가 또 무슨 재산? 공유재산, 공유. 그 다음에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서 권리금, 알겠죠? 전대차. 이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것은 뭐죠? 상가에 가는 거죠. 옛날에는 상가는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되게 간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요. 상가에 들어가죠. 이러면 혹시 만약 여러분들이 그 실무에서 실무를 하실 때 권리금 규정이 약간요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장 봐보세요. 408페이지죠. 맨 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이것은 주택임대차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가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건 똑같아.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이요. 오른쪽은 존속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존속기간 되어 있죠? 489페이지. 존속기간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우리는 주택의 경우는 뭐냐면, 주택은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또는요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죠. 2년으로 보고 여기서 임차인은요 만약에 1년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1년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상가는요 똑같아. 상가도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는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보고 여기서 누구는 임차인은 만약에 6개월로 계약을 했다.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고 몇 개월을 주장할 수 있다? 6개월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존속기간이죠.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 임대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년 미만이야 6개월로 정한 경우 이 말이죠. 임차인은 1년간 살아도 되고 이게 뭐냐면 1년 미만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니까 만약에 6개월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1년간 살아도 되고 6개월만 살고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대인은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요. 자, 이번은요 임대차가 종료하죠.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만 본다?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정 갱신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법정 갱신을 보면 주택이 있죠? 주택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임대인이 있죠? 그럼 여기 누가 있어? 임차인이 이렇게 있죠?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무슨 말을 해야 돼? 임대인은 끝나기 1개월 사이에 무슨 말을 해야 돼?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보죠. 이걸 법정 갱신이죠. 이때 존속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주택은 2년으로 본다. 그런데 상가는요, 상가 건물은요,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뭐라고 해야 돼? 나가라고 하든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든지,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하든지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 임차인 있죠? 여기 임차인에 관한 것은 아무 말도 없어요. 여기는 주택은 임차인은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상가는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왜 상가는 없을까? 상가는요, 임차인은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뭐가 있냐?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 10조에 따라서 가면 되기 때문에요. 상가에서는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것을 따질 때 임차인은 없고 임대인만 있는 것이에요. 그럼 뭐 법정갱신 되면 몇 년을 본다? 1년으로 보고 1년 알죠? 그때요.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나간다고 할 수 있단 말이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보시면 법정갱신 그렇게 돼 있죠. 임대인 그렇죠. 임대는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맨 끝에 다시 임대차를 본다. 이 경우 존속 기간은 몇 년을 본다? 1년이다. 이번요 법적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는 또 몇 개월? 3개월. 알겠죠? 그것은 주택하고 똑같아. 3개월 이렇게. 자, 그 다음 장 보면요. 이런 봐봐요. 우리는 아까 상가는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한다고 그랬죠? 상가는 최소한 1년을 보장하죠. 1년? 아니 5년이요. 5년을 보장하죠. 상가는 최소한 5년을 보장하니까 5년간 이렇게 보장을 했는데요. 여기 1년, 2년, 3년, 4년, 5년이죠. 5년째가 되기 6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에 1개월 사이에 뭐라고 해야 되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하든지 뭐라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 말 하지 않죠? 일단 5년 다 살았는데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5년? 그러면 다시 1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1년.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5년이잖아요. 5년인데 법적으로 갱신되죠. 법정갱신. 법정갱신으로 되면은 1년 또는 1년을 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5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소한 5년은 보장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최소한 5년만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년은 보장해주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년에다가 다시 법정갱신되면 다시 1년 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6년을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맨 위에 핵심 판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핵심 판례 지금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을 몇 년으로 제한한다? 5년으로 제한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은 법정갱신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다? 6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7년 있을 수도 있다. 아무나 하지 않으면. 자, 여러분요. 오른쪽에 보면요. 범위라고 되어 있나요? 아까 우리 계약갱신 요건이죠. 범위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죠. 그런데 법정갱신되면 다시 몇 년이 있을 수 있다? 1년 더 있으니까 몇 년이다? 6년을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차임 증액 청구죠. 이런 봐봐요. 주택에서 그러면 증액 얼마 했죠? 주택에서 얼마? 주택은 20분의 1. 1년 이내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상가는요 얼마다? 상가는 100분의 9. 100분의 9는 몇 %다? 9%다. 알겠죠? 그건 똑같아. 그래서 100분의 9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핵심 판례가 나와 있죠. 여러분 이 판례는 우리가 이제 공동 소유로 하면 그냥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이러면 배우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를 주죠. 임대차를 주는 것도 공동 소유에서는 관리 행위에 속하거든요. 이런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갱신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 그것은 과반수로 정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장 한번 봐보세요. 다 끝났으니까요. 이제 여기 이제 상가에서는 여기서 이제 뭐를 보냐면 거기 그러면 기타 보면 차임 등의 보증금이죠. 그러면 몇 개의 차임이죠? 3기.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차 계약, 임대인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 이렇게 3기 동그라미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차임 증감청으로 아까 방금 얘기했죠. 얼마다? 100분의 9. 100분의 9죠. 주택은 얼마? 20분의 1. 이러면 우리가 봐봐. 주택에서요. 월 차임 전환시 산정률이죠. 주택에서 만약에 1억 중에서 6천만 원을 월세로 전하고 싶다. 월세. 이것을 월세로 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했죠? 연 얼마? 연 1할.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죠.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 곱하기 몇 배? 4배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이것은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주택 말고 상가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는 또 달라지죠.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지금 몇 배죠? 연 얼마죠? 1할이 아니고 얼마? 연 1할 2푼이야. 연 1할 2푼. 그러니까 여기 봐봐. 만약에 여기서 주택에서는 6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6천만 원 곱하기 연 일하니까 얼마죠? 600만 원이죠? 600만 원이니까 연이니까 12개월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600이니까 한 달 얼마죠? 50만 원이잖아요. 월 50만 원이죠? 근데 이것이 상가에 가면 어때요? 상가는 연 일할 2푼이죠? 연 일할 2푼이니까 720만 원이 되죠? 연 12개월로 나눠야죠? 그럼 한 달에 얼마 되죠? 60만 원이 되죠? 월 60만 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일할 2푼이라는 것은 일하면 600이고 2푼이니까 6이 10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20이니까 720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둘 중에 하나 알겠죠? 그래서 이거라든가 여기는 또 얼마죠? 400 아니고 몇 배다? 4.5배 4.5배 우리 지금 기준금리가 아마 1.5도 안 될 거예요. 아마 1.5인가 그럴 거예요. 기준금리가. 알겠죠? 그래서 얼마가 안 되죠. 둘 중에서 낮은 쪽을 본다 이 말이죠. 자, 이번요. 전대차 계약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요. 전차인이 우리가 10조를 보면 10조를 보면 뭐라죠?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죠.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계속 갱신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고 여기 을인데 을이 임차인이에요. 이 임차인이요. 병한테 다시 전대차를 줬어요. 전대차를 줬는데 이 사람이 2년 살다가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1년 더 산 거예요. 1년 살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러면 아직 몇 년 남았죠? 2년 남았죠? 5년까지 하려면? 그러면 이 전차인이라는 사람이 이 을에 지금 뭐라 나왔죠? 을을 대위. 두 번째 줄 봐봐. 2번에 전대차 관계에 적용해서 첫 번째 줄 봐봐. 2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거기를 가로 묶어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적법한 임차인 이렇게. 적법한 임차인 이렇게 얘기해. 493페이지. 적법한 임차인이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두 번째 줄 임차인을 뭐야요? 대위. 전차는 직접 안 되고 대위해서 5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청구해. 그런데 우리 아까 한 가지 안 된다고 그랬죠? 전대차 관계에 적용으로 되어 있죠? 그다 써 제목에다가 전대차 관계에 적용 다음에 뭐라 쓰냐? 권리금 규정 적용 X. 권리금 규정 적용 X. 아까 우리 권리금이라는 것은 어디에는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전대차는 안 돼. 전대차, 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표준 계약서 작성 아까 얘기했죠? 누가 한다? 바로 밑에 줄고 법무부 장관이요. 법무부 장관.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우리가 이제 상가 건물 임의차 보호법에 관한 표준적인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좀 널리 알려줘라 이 말이죠. 알겠죠? 표준 계약서라는 건 반드시 그것만 사용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요. 다시 어디로 보냐면 상가 건물 임의차죠? 상가 건물 임의차면 앞에 한번 봐봐. 페이지요. 478페이지 한번 봐봐.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이게 책이 줄이 안 그려져 있으면 좀 강의 듣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요, 됐죠? 자, 상가금융이자 보호법 지금 보는 거죠? 상가금융이자 보호법은 맨 밑으로 보면 일단 뭐가 돼야 돼요? 일단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써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 되고요. 보증금이 일정 이익을 초과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초과라는 것은 뭐냐? 바로 오른쪽이요. 479페이지에 보면 환산 보증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서울시에서는 4억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하고 과밀적 권역은 3억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광역시는 2억 4천이고 기타는 1억 8천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원칙적으로 법인은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다 아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법인도 상가 건물 임의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받는다 이 말이고 판례는요. 상가 건물이지 아니 이거 시면 잘 나오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따진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알겠죠? 그래서 공장, 창고 등은 원칙적으로 상가는 아니지만 영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면 뭐로 본다? 상가로 본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을 그 다음 장 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서울에서는 4억이라고 했죠. 환산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대항력이고 우선 면제, 초수 면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냐? 또 하나가 계약갱신 요구권 5년의 범위 안에서 또 하나가 뭐냐?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에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보증금이 넘는 것에도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이죠. 대항력은 건물에 인도받고 뭘 해야 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우리 법조문은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다? 우리 판례는 뭐라 한다? 사업자 등록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증 교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사업자 등록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있어야 되고 폐업 신고를 했다? 대항력은 없어지고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 다음날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요 목적물의 소재지하고요 등기법상의 소재지의 지번이 다르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 건물의 일부죠. 일부라면 도면을 제출해야 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구분이 가는 경우는 도면을 제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적법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간접점이죠. 간접점 오른쪽에 간접점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차인이죠.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누구한테 간접점이자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효력은요. 효력의 내용을 보면 임차 건물의 양수인이죠. 건물의 양수인, 대지의 양수인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대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건물의 양수인은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차 전속이죠. 임대차가 끝났어도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가 전속하는 것으로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선배정권이죠. 491은 482 우선배정권 행사하려면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죠.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는다? 그것은 관할 세무서장한테 받는다. 그래서 공매나 경매 시 경매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항을 보면 임차는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죠. 이때 보증금은 왜 그러냐? 임대차가 종료하면 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에 반하는 무슨 관계니까? 동시이행이니까.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죠? 관할 세무서장한테 받는 거죠. 정보 제공 요청이죠. 이해관계가 있는 임차인은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없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임차인. 이렇게 두 개가 나누어져 있다. 이런 것이고요. 오른쪽을 보면은 맨 끝에요. 오른쪽 페이지 483페이지. 경매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임차권은 채권이죠.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하죠. 경락으로. 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보증금이 모두 반환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장 보면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이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죠. 우선 배정권 행사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채권 양도를 받죠. 양도를 받는 범위 내에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배당을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우선 배정권을 받는다. 승계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은 이렇게 우선 배정권을 승계하기 위해서요. 임차인을 대위하거나 대리해서 임대차 계약에 해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금융기관 등도 뭘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번은요. 보증금 중 일정행위죠. 거기 보면 뭐라 나왔다?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소액 임차인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 신청이 있으면 되고, 확정일자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고, 전체 대지와 건물의 경락대금 중에서 얼마의 범위 안에서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리금은 뭐죠? 권리금은 맨 밑에 그건 뭐죠?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권리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신규 임차인이 누구한테? 임차인과 체결하는 것을 뭐라 한다? 권리금 계약이다 이렇게. 자, 권리금의 해수를 보호해야죠. 그런데 해수를 방해하면 안 되죠. 언제부터 언제요? 임대인은요. 기간이 끝나기 3개월부터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러면 뭐죠? 방해행위가 1, 2, 3,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해행위가 아닌 것이 있죠. 방해행위가 아닌 것 밑에 보면 10조의 4, 밑에 보면 1, 2, 3, 4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방해행위가 아니다. 정당한 행위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자 맨 밑에요. 10조의 4.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죠. 그럼 손해배상이 뭐냐 이 말이죠. 알겠죠?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던 권리금하고 그 다음에 기간 만료 당시 권리금하고 둘 중 하나 높은 쪽 낮은 쪽 낮은 쪽. 그런데 기간 만료 당시 권리금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 모른다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언제까지 몇 년 안에? 3년 안에 청구한다.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한다? 교통부 장관. 아까 우리가 권리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표준 계약서는 누가? 법무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권리금 적용의 제외죠. 이런 경우는 안 되죠. 대규모, 준대규모. 알겠죠? 그 다음에요 뭐가 됐다?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거죠. 전대차. 전대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요 주택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전속기간은요 몇 년?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1년 미만을 추정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추정할 수가 없고 임대차가 종료가 돼도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법정갱신이죠.
임대일은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인 것으로 보죠. 기간은 몇 년을 본다? 1년을 보고 임대는 안 돼. 오직 누구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해지할 수 있죠.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장 보면 우리가 임대차는 상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5년을 보장하죠. 그런데 법정 갱신이 있을 때는 5년이 아니라 6년, 7년도 가능하다 이 말이고요. 계약 갱신 요건이죠. 임대인은요, 임차인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죠. 그러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갱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그 정당한 사유가 뭐냐? 바로 밑에 있는 1번에서부터 8호까지다 이 말이죠. 남은 것은 1호에서는 1번에서는 3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5번이죠. 5번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이죠. 그런데 이것저것 다 없고 그냥 경과실로 파손 그러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철거죠. 철거나 재건축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고 뭐라 한다? 전부 또는 뭐 대부분 계약 체결 당시 체결 후가 아니죠. 체결 당시에 나중에 언제 철거한다고 알려야 되죠. 그 다음에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죠.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죠. 이럴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몇 년의 범위안에서 5년의 범위안에서 오른쪽이요 차임 증감 청구죠. 얼마의 범위안에서 100분의 9 주택은 얼마? 20분의 1이다 20분의 1. 자, 그 다음 장 보면요 차임이나 보증금이죠. 몇 개의 차임액에 달하면 연차하면 해지한다? 3기다 3기. 맨 끝에요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이죠. 그건 얼마다? 그것은 뭐냐면 일단 연 얼마? 연 1할 2푼이죠. 주택은 얼마? 연 1할이죠. 그럼 몇 배다? 주택은 몇 배? 4배죠. 기준금리의 상가는 얼마? 4.5 알겠죠? 4.5 이렇게. 그 다음에 전대차죠. 전대차에 있어서 전차인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죠. 이때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는 전차인은 누구를 대위해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알겠죠? 임차인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요 상가 임대차. 그래서 상가 임대차는 여러분요 주택 임대차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특별한 것만 지금 얘기했으니까요. 보시고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496회에 보면 부동산 실명법 있죠. 이 실명법은요. 우리 시험에도 무조건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오죠. 올해 시험에 여기 부동산 실명법에도 두 문제 나왔죠. 두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중개사법에서 한 두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에서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실명법은 아주 간단하니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